태조 이성계는 아주 특별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시대 역사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면 그 경계선이 되는 사건이 무신정권입니다. 무신정권의 첫 번째 정권이 바로 정중부 정권이죠. 정중부가 보현사에서 난을 일으켜서 최초의 무신정권을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쿠데타라는 게 어떻게 한 명의 장군이 할 수 있겠어요. 뭐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항상 협력자가 있습니다. 정중부의 협력자가 되었던 사람이 이고와 이의방입니다. 사실 누가 주동인지 좀 헷갈리는데 최종 승자가 정중부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정중부라고 하죠. 이거 그렇게 안 하면요, 이제 무신정권이 한 8차, 9차도 있어요. 그냥 칸마다 나누면 여러분 공부할 때 진짜 애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편하게 나눠줬던 건데, 사실은 정중부, 이고, 이의방 세 사람이 좀 이렇게 복잡 미묘한 관계를 하면서 이제 정권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 중에 이의방이 이성계 집안의 선조입니다. 이의방의 형이 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린의 후손이 이성계 집안이에요. 근데 이방은 이 무신정권 때도 이의민이 있잖아요. 이 이의자 들어가는 양반들이 이게 지금 살벌한 거예요. 하나같이 정말 왜 말보다 주먹이 앞서고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친구도 이의무가 있는데 걔는 안 그런데 다행히 형님은 좀 점잖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중부가 자객을 보내서 이방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일가족을 몰살시키는데 1인 집안은 보호를 해줘요. 그러나 1인 집안이 이제 정권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낙향을 하게 되죠. 낙향한 곳이 그들의 고향인 전주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최씨 집안 정권이 왔는데 드디어 몽골 침입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고려 정부는 전국에 이제 수령이나 군관들을 보내서 토호들을 조직해서 이제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방어 전략을 피겠죠. 고려라는 나라는 조선과 달리 마치 중세 유럽 봉건제처럼 지방의 토호 향리들이 자기 세력을 이제 조직해서 고집단이 그대로 군대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린의 손자였던 이한사라는 사람이 전주에 이제 유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뭐랄까 방어 장토 뭐랄까 향토 예비군 장교 뭐 이 정도는 됩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파견한 산성별감하고 이제 뭔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 트러블이 스토리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관기 때문에 터졌다고 그러더라고. 이한사가 좋아하던 관기를 뭐 위에 상납을 했다든가 뭐 자기가 차지했다든가 이 스토리가 좀 다른데, 일설에는 뭐 관찰사가 데리고 자는데 이한사가 뛰어들어가서 칼로 찌르고 자기가 살아가는 애인을 탁 말에 태운 다음에 그대로 달아났다 뭐 이런 쾌골조로 같은 얘기도 있는데, 물론 그게 진짜라고 하더라도 어디 그것 때문만이 그랬겠어요. 아마 본질은 그 중앙과 지방 세력과의 갈등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집안이 원래 좀 내력이 그런지 뭔가 이 좀 도전적이고 용감한 그런 기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느니 그냥 먼데 가서 내 세계를 만들겠다. 평소 같으면 그럴 수는 없는데 이게 난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거 뭐한 깡패 집안 아니냐 이렇게 옛날에 또 이거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원래 뭐 대항해 시대라든가 뭔가 세상이 변할 때 어디론가 다른 곳에 가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중에 저처럼 착하고 모범생에 얌전하고 뭐 이런 사람이 누가 합니까? 원래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다 뭔가 좀 욱하거나 좀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도적대 깡패가 되는 거고, 또 어떻게 잘하면 개척자의 뭐 이게 국가건설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건 뭐가 좋다고 뭐가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적성인 걸 만나서 좋게 발현이 돼야죠. 이 집안이 어디죠 태백산맥에 들어가서 마적단 두목이 돼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도 어떤 끌고 가서 어떤 신개척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잘 풀린 케이스겠죠. 이한사가 삼척으로 떠날 때 데리고 간 인원이 170여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고 고려시대고 우리 역사의 최고의 미스터리가 이놈 1호예요. 1호가 도대체 몇 명인지를 몰라요. 이게 뭐 한가구인지 다가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뭐 예를 들어 1호가 1가구다 그러면 뭐 5인 가족, 한 3가구다 그러면 15명 되겠죠. 그러니까 5 곱하기 170 하거나 15 곱하기 170 정도 하면은 아마 이 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야
호도 큰 거 있고 작은 거 있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평균 10으로 하든지, 자건 모른다니까. 대강 이 라인 속에서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한 뭐 1000명인지 3000명인지 데리고 가서 삼척에 정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또 왜구를 방어한다 뭐 했다는데, 왜구를 방어했다는 건 다시 말하면 군사 조직처럼 컸다는 거겠죠.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뭐 낫 들고 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돼서 세력을 키웠는데, 점점 커져서 정부에서는 의주 병마사로 임명합니다. 이게 또 평상시라면 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시다 보니까 그 지역에 세력이 있으니까, 그래 지난주에도 묻어준다, 너 거기 지켜라, 그래서 병마사로 임명했다는 거죠. 요게 그럴 수도 있고, 기록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원래 난세가 되면 지방의 자치, 뭐랄까, 독립 세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이 우리나라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뭔가 지방을 통치하려면 여기는 관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관직 부여하는 거, 그러니까 후삼국 시대 같은 그런 거 있습니다. 관직도 만들고 자기가 부여하고. 그래서 병마사가 된 건지, 정말 정부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너 병마사를 한 건지, 이것도 좀 미스터리긴 한데, 뭐 당연히 조선왕조 기록에는 정부에서 줬다고 돼 있습니다만 이랬을 가능성도 있긴 있다. 뭐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의주 병마사가 지금 평안도에 있는 의주가 아니고 함경도 원산 쪽입니다. 한 요쪽에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이제부터 이제 몽고난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각지에서 백성들이 반란도 일으켜요. 뭐 못 살게 되다 몽고에 항복하기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이렇게 되죠. 이 반란 중에서 가장 크고 심각했던 반란이 바로 동북면, 지금의 함경도 지방에서 일어났던 반란이었습니다. 조휘와 탁청이라는 사람이 당시 정부에서 파견됐던 관리가 이 청야 작전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다 이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여기를 독립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집단으로 몽고에 투항해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쌍성총관부죠. 이때 이씨 집안은 반란에는 가입은 안 했는데, 가담은 안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투항을 해서 몽고에 이제 천호가 됐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조선왕조실록 서문에 있는 태조 전기에 있는 얘기니까 정말 투항을 한 건지 조유와 탁청하고 같이 짜고 반란을 일으켰는지는 모르죠. 우리가 충분히 의심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또 확정할 수는 없어요. 뭐 아직은 증거가 없으니까 어디서 무슨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그런데 이런 의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정은 못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록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조유와 탁정이 나쁜 놈이고 악당이고 뭐 삼국지는 황건적 같은 애였다,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는데, 왜 조선에서 고려가 정부 관료가 이렇게 폭정을 일으켜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느냐?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고려가 그런 사회니까 조선 건국이 정당성도 있게 되는 것이고, 수령은 잘했는데 얘가 순수하게 개인적 야심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했을 때 이씨 집안이 투항하는 것과, 정말 이렇게 돼서 백성을 위해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투항했다 하는 건 조금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사실을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계 집안은 쌍성총관부에서 서열 5위 안에 드는, 어쩌면 한 3위 정도 되는 서열 3위 안에 드는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그 조휘와 탁씨 집안하고 혼인도 맺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성계, 그러니까 조선왕조 때 건국 때 활약하는 조씨들은 그 조씨 집안하고 혼인으로 얽혔던 이제 이성계의 친척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거의 뭐 쌍성총관부의 삼두정치 정도 하게 되는데, 1356년 공민왕 5년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1356년 공민왕 5년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공민왕은 원이 몰락하고 새롭게 명나라가 등극하는 것을 눈치를 채고 그 유명한 반원 친명 정책을 씁니다. 반원 친명 정책의 첫 번째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기황후 일족을 숙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격적으로 원나라에 직접적으로 대드는 거죠.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영토 탈환이지만 너무 영토 탈환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데, 어쨌든 우리 영토도 모두 원나라 때 군대를 보내서 침공을 했어요. 이게 바로 쌍성총관부 탈환 작전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전쟁사 하는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데,
이게 거듭 말하자면 이게 아무리 우리 땅을 되찾는 거라고 해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원나라랑 붙는 거잖아요. 고려가 원나라한테 덤비는 건데 이 멋진 싸움이 이거 이씨 집안 때문에 그냥 끝나 스토리 없이 끝나버려요. 군대를 보냈더니 이때 이성계 집안이 호응을 해서 안에서 문을 열어줘가지고 깨끗하게 아주 쉽게 쌍성 총관부를 탈환해버립니다. 물론 전투 없이 승리하는 게 가장 좋고 희생자도 좋고 제가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래도 전쟁사 입장에 좀 아깝죠. 멋진 전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나 인간적으로 물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쌍성 총관을 깨끗하게 탈환하고 이씨 집안은 어제까지는 고려의 배신자에서 고려의 영웅이 되어서 고려로 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쌍성 총관부의 지도자가 이자춘이었고 그의 아들이 이성계였어요. 이때 이성계는 이자춘의 맏아들이었고 나이가 겨우 22살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고려 개경으로 와서 벼슬을 하는데 당시 고려 지배층 중에서는 차라리 이들을 고려 이렇게 억류해 놓고 동북면을 아예 고려의 직할지로 바꿔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동북면 지역이라는 게 일반 고려 다른 행정지역 같이 이렇게 군현으로 통치가 돼 있고 관료들이 있다면 관료만 바꾸면 돼요. 그런데 이게 그것이 아니라 마치 봉건 시대의 어떤 영지처럼 이성계 집안의 혈脈과 인척으로 다 묶여 있고 이 자체가 몽고족이나 여진족처럼 어떤 그런 부족과 부족 간의 어떤 끈끈한 관계 속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걸 갑자기 확 교체해서 수령이 가게 되면 누가 그 말 듣습니까? 오히려 2인자, 3인자였던 사람이 내가 이 집안을 대신하겠다. 우리 형님의 복수를 하겠다. 이러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제가 토전사 여진편에서 말했지만 나중에 건조 여진의 그 지도자가 되는 동맹가 천모가도 이성계의 휘하였어요. 뭐 진짜 그 옆에서 이렇게 저기 유비 이렇게 해서 관우장비 이렇게 해서 시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거꾸로 여진족을 이끌고 통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 차마 이자춘과 이성계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키워주지 못하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애매한 상황을 또 타게 해줄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원나라가 망하니까 만주나 뭐 중국 여기저기 있던 많은 세력들이 삼국지처럼 군웅할거 뭐 이렇게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막 치고받으면서 수많은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홍건적이 고려로 쳐들어오고 여진적이 쳐들어오고 몽고적이 쳐들어오고 막 이런 이제 복잡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쪽 방어를 하는 최일선이 소위 서북면 평안도 지역과 함경도인데 이 함경도 군대를 누가 쥐고 있어? 이씨 집안이 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자춘과 이성계를 동북면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니네가 군대가 좀 막아줘. 이렇게 됐는데 가자마자 이자춘이 갑자기 사망해버립니다. 고려 정부에서는 거기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 동북면의 관례대로 아들이었던 이성계에게 이자춘의 모든 권력과 권위를 물려준 걸 추인하게 되죠. 실제로 뭐 자기가 장악을 했고 그때 이성계의 나이가 겨우 27살이었어요. 고려로서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거 쌍성 총관부 해갖고 이 시즌만 받아들인 게 동북면의 군사력을 어떻게 가져오려는 작전이었는데 덜커덕 27살 청년이 그걸 다 장악하게 돼버렸으니 이걸 어쩌냐고요. 이렇게 해서 이성계가 이제 고려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성계가 처음 싸웠던 전투는 이제 뭐 자그마한 반란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홍건적이 개경을 점령했을 때 개경 탈환 작전 때 이제 성문 하나를 돌파하면서 이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제 빛나는 무공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성계가 가장 멋진 활약을 보이는 것은 몽고의 장군이었던 나하추와의 전투입니다. 나하추는 당시 몽골의 명문가 출신 장군으로서 심량의 자리를 잡고 있었고 몽고가 원나라가 쫓겨나니까 만주 쪽에서 독립군벌이 돼볼까 하는 아심을 키우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명나라로 바로 쳐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고려 쪽으로 발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도와 동북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동북면으로 침공을 하죠. 이거를 청년 장수였던 이성계가 막아냅니다. 이 나하추와의 전투는 이성계의 기록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글쎄 이게 가장 큰 전투인지 아니면 나중에 외구와의 전투가 더 큰 전투인지 그건 좀 판별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나하추와의 전투가 가장 이게 마치 소설처럼 쓰여 있는 거는 이 나하추와의 전투가 일단 이성계가 젊을 때라 이렇게 활 쏘고 맹활약한 것도 많고 1대1 싸움도 하고 그 다음에 전술적으로 설명하는 게 되게 이렇게 뭐 오고 가고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길어졌는데 사실은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하추라는 거물하고 싸웠다는 게 가장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축구 시합을 했는데 브라질하고 싸워서 이겼다. 뭐 죄송하지만 어느 좀 이렇게 작은 나라랑 싸워 이겼다 그러면 어느 걸 더 높이 치겠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 이 중에 나하추하고 싸웠던 게 가장 정말 제일 센 군대를 격파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나하추와의 전투를 보면 이성계가 장군으로서는 전술적 능력, 리더십, 어떤 무용 이런 모든 면에서 탁월한 장군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거 당연히 그렇겠죠. 조선왕조실록에 썼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라고 이제 또 비판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좀 심해 보이는 기록도 있고 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는데 원래 옛날 사람들이 어떤 기록을 할 때 미화할 때는 가끔은 없는 얘기 집어넣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이제 싸우다 보면 예를 들면 권투에서 한 대도 안 맞고 때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판정승을 이기고 KO를 이겼다고 해도 나도 몇 대 맞았을 거 아니야. 이거 맞은 얘기를 뺀다거나 아니면 판정승으로 이겼는데 KO를 이겼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같이 플라이급끼리 싸웠는데 상대방이 헤비급이었다고 하거나 뭐 요 정도 하지 정말 심하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훌륭한 장군이었던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훌륭한 장군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성계는 여진족, 몽고족, 고려군, 왜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군대하고 다 싸워봤어요. 그러니까 해전만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군대라는 게 원래 상대성이 있고 자기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또 한 시대에 이렇게 다양한 군대와 싸운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알렉산더니 카이사르니 나폴레옹이 존경받는 이유는 자기들이 평소에 주적으로 생각했던 상대가 아니라 미제적하고 만나서도 아주 위대한 전투, 위대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를 우리가 과장이 있고 뭐 이런 건 좀 있겠지만은 이거 절대 무능력한 장군을 위대한 장군을 포장한 건 절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이성계의 싸움에서 또 하나의 극적인 것은 그 유명한 왜구와의 전투죠. 왜구가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사상 최대로 쳐들어왔던 것이 바로 최무선의 그 유명한 진포해전 때입니다. 500척인가 300척의 배를 끌고 왔는데 고려 수군이 화포를 통해서 이제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이때 사실 배는 거의 빈대였어요. 병력들은 다 육지에 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불타니까 이들은 내륙을 전전하면서 자기 거점을 찾아서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국에 연락을 해서 내년에 이제 바람이 불면 우리를 구하러 와라 이렇게 하고 1년을 고려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고려군도 격파하고 약탈을 하는데 이게 세상 모든 군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왜구라는 게 약탈하러 온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목적 자체가 약탈인데 그래도 약탈만 하고 갈 때하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하고는 약탈의 레벨이 달라요 진짜. 더 이게 사람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요 더 잔인해지고 더 가혹해지고 정말 무시무시해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남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정말 무시무시한 이제 만행을 저지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소리 말하는 고립된 부대의 메카, 우리나라의 영원한 메카,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성계 군대가 이제 고려와 합세해서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얘들과 일전을 벌입니다. 그게 이제 옛날 남북은 지리산 빨치산 코스랑 똑같아요. 그거 진짜 신기해. 땅은 안 배워서 그런지 들어가는 코스 보면요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고 정말 비슷한데 지금 이제 그 운봉 전투라고 그러는데 운봉에서 남원에서 운봉 지나서 지리산 관광구 매표소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지점에 정확히 그 지점에서 왜구와 이성계가 만납니다. 그 이제 유명한 황산 전투라는 거죠. 여기서 뭐 아기발도하고 뭐 격전도 벌이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병력은 정확히 안 하고 뭐 10배나 많았다 이런데 그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성계가 여기서 정말 탁월한 전투를 벌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군대와 싸울 수 있다는 건 분명한 능력이다. 그리고 장군으로서의 리더십이나 전술적 능력이 탁월했던 것도 분명한 것 같다.
이성계 장군으로서 능력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일단 뭐 이거 활 쏘는 거, 이성계 또 활은 명공이다 뭐 소문이 많아서 이것도 또 안 믿는 전설 같은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이성계가 고려의 탑 클래스의 명공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그 지금 북한에 있는 그 함흥에 있는 원래 이성계의 집 함흥 본궁이라는데 이성계의 활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죠, 못 가봤으니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보면 그 정도 크기의 활이면 거의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당길 사람이 없는 강공이 분명하다고 그래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거 전시용 활인지 어떻게 하라고, 썼다는 보장이 어딨어,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 텐데, 다 일제 때랑 뭐 북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확실히 활을 쏜 흔적이 있다. 심지어는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왼손잡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강궁과 명궁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만 잘 쏜다고 훌륭한 장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이제 장군으로 또 하나가 리더십인데, 이성계의 스타일은 좀 평소에 말이 없고 이렇게 조용한데 한마디 딱 하면 듣게 만드는 뭐 이런 스타일이었다 그래요. 그래도 실제 장군 날 때 명령할 때 보면 그냥 딱 보면서 이기지 못하면 나 얼굴 다시는 볼 생각도 말라고 뭐 이러는 스타일, 딱 하고 돌려보내는 이런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런 의문이 들죠. 그랬다가 지고 오면 어떡하죠? 진짜로 얼굴 안 보나요? 죽여버리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리더십 공부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 문장을 보는 거예요. 너 다시 나한테 나타나지도 마! 그러다가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하면 좋은 부하들 다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부하들이 겁먹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위험한 일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면 그럼 봐주면 어떻게 돼? 병사들이 뭐라고 했어? 저 사람 좀 뻥이야, 걱정하지 마, 너 죽어? 어떻게 죽여? 나 죽이면 지 살인자 될 텐데 이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 말을 보니까 그래요. 말을 보니까 논리적으로는 이 둘 다 맞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듣고 이게 먹혀야 된다니까. 정말로 죽일 건가 보다, 도망가자, 이게 아니고 시가 날 어떻게 죽일까, 이것도 아니고 정말 그 말을 가슴에 담고 가서 용감하게 싸우는 거, 이거는 말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이 그 말이 통하게 하는 거, 그게 기술이에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기록에 안 적혀 있죠. 리더십에서 누구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나는 저런 리더십을 뭐 예를 들면 카리스마인 지도자다, 그러면 저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말만 배워. 너 죽는다,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실패하고 말아요. 카리스마형 지도자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메가더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뭐 이상한 파이프 물고 탁 째려만 봐도 애들이 꼼짝도 못한대.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파이프 물고 딱 선글라스 끼고 파이프 물어서 다 되면 아무나 하게, 뭐 선글라스 비싸지도 않아, 한번 사보고 해봐도 되나? 잘못 배워서 그래요. 선글라스하고 파이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도 먹히게 되는 거, 그 비결이 뭔가를 연구하면서 찾아야지. 그건 이제 조직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그렇게 해야 리더십의 눈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도 그런 얘기까지는 안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형 리더다. 그리고 이성계 집안은 원래 등치들이 좋아요. 이게 요즘은 또 어떡하다 세상이 바뀌었고 아이돌형 배우들이 미남인데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아이돌형 미남은 사극에 못 나왔어요. 전에는 그런 애들은 환관이나 뭐 제비족 이런 역할밖에 못했다니까. 진짜 한국에서 좀 뭔가 멋있는 남자 되려면 얼굴 크고, 요즘 또 얼굴 크면 그렇게 싫어하대. 얼굴 커야 돼. 얼굴 크고 사각지고 어깨 딱 벌어지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60년대 배우들 한번 보세요. 또 이렇게 말하면 누구는 안 그런데요. 그분 맡은 배역을 보시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리더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집안이 수염도 많이 나고, 그래서 아주 근데 외모는 확실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한 16세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 국왕들이 궁에서 다 체격 제일 좋고 카리스마 있고 수염 멋있고 이런 것도 외모는 확실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런 풍채에서 나오는 이미지를 정말 잘 실현한 장군이었다. 그래서 이성계는 난세의 뛰어난 장군으로, 고려의 영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성계의 후반부 삶은
이제 장군이 아니라 국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고려의 영웅이 되었던 이성계, 조선 왕조를 열고 최초의 국왕이 되었던 이성계, 그의 국왕으로서의 삶은 전혀 다른 새로운 운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